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기계요소 파트 두 번째, 결합용 기계요소입니다. 기출문제에서 결합용 기계요소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는데 또 기계요소의 종류도 상당히 많죠. 여기에서 주로 나오는 기계요소는 나사와 볼트, 그리고 키, 핀, 리벳 해서 5가지 종류가 주로 출제가 되고요. 네, 중점적으로 나오는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사입니다. 나사는 2가지 이상의 부품을 체결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계 요소죠. 그래서 나사의 구성을 한번 보면 피치라고 해서 나사와 나사산 사이의 거리를 피치라고 합니다. 피치 또는 골과 골 사이의 거리, 그래서 얘를 피치라고 하고요. 간략하게 그려보면 나사산과 나사산 사이의 거리를 피치라고 하죠. 또는 나사골과 나사골 사이의 거리를 똑같이 피치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음 리드가 중요합니다. 리드 개념이 중요합니다. 나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앞으로 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 들어가는 길이, 거리를 이야기하죠. 보통 벽에다 나사를 박는다고 했을 때 드라이버로 한 바퀴 돌렸을 때 나사가 앞으로 들어가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드와 피치와의 관계는 L은 N 곱하기 P라고 하는데요. 리드는 나사 줄수 곱하기 피치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나사는 한 줄 나사가 보통인데요. 2줄 나사도 있을 수도 있고 3줄 나사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냐면 한 줄 나사에서 피치가 2인 나사의 리드는 얼마인가? 그러면 한 줄 나사에서 피치가 2니까 리드가 2겠네요. 단위는 밀리미터고요. 이걸 이제 해석해 보자면 이 나사는 나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압축 방향으로 앞이나 뒤로 2mm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드의 개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나사, 원통에 나사를 깎으면 수나사, 그리고 구멍에다가 나사를 새기면 앞나사죠. 그리고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오른 나사, 반시계 방향으로 나사산이 나 있는 경우는 왼 나사, 보통은 오른 나사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곡선이 지금처럼 한 개의 곡선일 경우에는 한 줄 나사라고 하고요. 이게 2줄로 되어 있을 경우, 나사산이 2줄로 나 있을 경우에는 2줄 나사, 3줄 나사 이렇게 다중 나사로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한 줄 나사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나사 각 부분을 명칭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피치가 이렇게 있고요. 가장 높은 부분을 나사산이라고 하고요. 가장 낮은 부분을 나사홈 또는 나사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사산과 나사골, 그리고 나사산 각은 이 나사산의 각을 이야기하죠. 미터 나사인 경우에는 이 각도가 60도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골과 골 사이의 지름을 골지름이라고 하고요. 산과 산 사이의 지름을 산지름이라 안 하고 호칭지름이라 합니다. 수나사의 바깥지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나사의 바깥지름은 호칭지름이다.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사의 종류에는 용도에 따라서 이 종류가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로 결합용 나사입니다. 결합할 때 자주 사용하는 나사입니다. 기계 부품을 서로 체결시킬 때, 결합시킬 때 삼각나사가 주로 사용되는데요. 모양이 삼각형인 나사산 모양이 삼각형인 삼각나사가 주로 사용되는데 그 종류에는 미터나사가 있습니다. 미터나사. 호칭 지름과 피치가 밀리미터 단위인 미터나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나사산 각이
60도인 게 중요하죠. 그리고 호칭지름은 M자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합니다. 그리고 유니파이 나사는 영국이나 미국, 캐나다에서 많이 사용하는 나사고요. ABC 나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나사산 각이 60도이고 인치 단위를 씁니다. 인치 단위. 우리나라는 보통 밀리미터 단위를 쓰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인치 단위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유니파이 나사. 그래서 유니파이 보통 나사는 UNC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하고요. 유니파이 가는 나사는 UNF라고 하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다음 관용 나사, 파이프 나사죠. 관용 나사의 나사산 각은 55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사산 크기는 인치 또는 나사산 수로 나타냄, 인치 내의 나사산 수로 나타내고요. 대문자 R로 나타내는 테이퍼 수나사, RC로 나타내는 테이퍼 앞나사, RP로 나타내는 평행 앞나사, 이후에 표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사산 각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 유니파이 나사나 미터 나사는 60도가 되는데 관용 나사는 55도죠. 그래서 이 차이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운동용 나사입니다. 힘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그런 나사인데요. 사각 나사, 사다리꼴 나사, 톱니 나사, 둥근 나사 이렇게 나사의 나사산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다리꼴 나사가 미터계 TM자라는 기호를 쓰는 미터계 나사, 얘는 나사산 각도가 30도고요. 호칭은 밀리미터 단위로 나타냅니다. 다음 인치계 나사 TW라고 하는 휘트워스계 나사가 있습니다. 휘트워드계는 나사산 각도가 29도고요. 인치로 호칭을 나타냅니다.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송기구, 위치와 속도 제어를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데요. 볼나사가 자주 사용되죠. 볼나사는 중요합니다. CNC 선반이나 머신링 센터에 서버 기구들을 이 볼나사로 하게 되죠. 그래서 볼나사를 단면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안에 볼나사 이렇게 볼이 채워져 있어요. 이 볼이 움직이면서 스크류가 돌아가면서 볼이 같이 움직이게 되죠. 스크류와 이 너트가 좌우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나사를 쓰게 되면 나사 효율이 높아져요. 그리고 백래시, 기어 틈이 없어지기 때문에 정밀도가 높아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소음이 발생하는 게 작아지고 커지는 게 아니죠. 커지죠. 볼이 움직이니까 소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너트의 크기가 볼을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공작기계의 공구대나 아니면 이송장치에 많이 사용하는 볼나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나사의 용도와 특징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볼트와 너트입니다. 볼트와 너트는 종류를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관통 볼트는 뚫린 구멍, 양쪽이 다 뚫린 구멍에 사용하는 것이고, 탭 볼트는 한쪽에 탭, 앞나사가 나 있는 경우, 그리고 스터드 볼트는 여기에도 앞나사가 나 있고, 수나사가 반대편에 나 있어서 양쪽 끝 모두 수나사로 되어 있는 걸 스터드 볼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형상별로 이 머리 모양이 육각인 것을 육각 볼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각인 걸 사각 볼트, 구멍 붙이라고 해서 안에 구멍이 육각으로 되어 있는 육각 구멍 붙이 볼트 등이 있습니다. 다음 특수 볼트 등도 용도에 따라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에서는 리머 볼트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리머 가공한 구멍에다가
억지 끼워 맞춤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깥면을 정밀하게 가공한 볼트입니다. 그래서 전단력이 큰 곳에 사용하는 볼트가 바로 리머 볼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너트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사 관련된 공식에서는 나사 효율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사 에타라고 합니다. 에타는 2파이 t분의 WP 라고 해서 에타는 나사 효율을 이야기하고요. 여기는 T는 토크 값을 이야기하죠. W는 하중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P 값은 나사의 피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 해서 퍼센테이지 단위로 표시를 하게 되고요. 다음 나사의 자립 조건이 중요합니다. 나사가 체결되어 있으면 어떤 힘을 이제 진동이라는 것을 받게 되면 서서히 풀리게 되는데 이러한 풀림에 대한 나사가 풀리지 않게 되는 자립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를 죄어 놓은 다음에 체결을 한 다음에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한 나사의 조건이 있는데요. 이 조건은 마찰각이 리드각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그래서 로우보다 알파보다 로우가 더 커야 한다. 마찰각이 더 커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마찰력에 의해서 나사가 풀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사의 회전 효율이 50% 이하여야지 풀리지가 않습니다. 회전 효율, 회전이 너무 효율이 좋아버리면 그냥 옆에 진동만 걸어버리면 바로 풀려버리는 거죠. 효율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효율이 50% 이하여야 합니다. 50%라고 하면 0.5가 되겠죠. 그래서 에타는 0.5보다 이하. 그래서 효율에 대한 내용, 자립 조건을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트 너트의 설계인데요. 볼트 너트의 설계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볼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단 하중을 받는 볼트 또는 인장 하중, 축 하중만을 받는 볼트,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단 하중은 이런 경우에 사용합니다. 판을 두 개를 겹쳐 놓고 여기에 볼트가 껴져 있는 상황. 그러면 판이 이렇게 당겨졌을 때 이 부분은, 볼트의 이 부분, 파란색 부분은 전단 응력이 발생하겠죠. 가위로 자르는 듯한 전단 응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단 하중만을 받는 볼트의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축 하중만을 받는 경우, 판에다가 이렇게 후크를 걸어 놨어요. 이 볼트를 I볼트라고 하죠. I볼트 이렇게 박아놨는데 이렇게 아랫 방향으로 하중을 주면 축 방향으로 하중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 상태에선 이 원통에 대한 축 방향의 인장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축 하중만을 받는 볼트의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공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볼트 너트의 설계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하고 공식을 적용을 해야 돼요. 전단 하중만을 받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가위로 자르는 듯한 전단 하중을 받는 경우에는 이 공식을 써야 합니다. 그때의 지름 설계를 물어보거든요. 그때 이 볼트의 지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하면 그 지름에 대한 내용이 스몰 d죠. 스몰 d는 타우라고 하는 건 전단 응력을 이야기합니다. 전단 응력. 전단 응력이고, 여기에서 P는 하중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P는 하중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파이는 3.14죠. 그래서 이걸 숫자로 계산하면 1.273인데 그냥 이 박스 안에 있는 공식을 암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죠. 축 하중만을 받을 때, 축 하중만을 받을 때는 위와 같은 공식을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시그마는 인장하중이죠. 인장하중. 그리고 P는 하중값입니다. 인장응력이죠. 시그마는 인장응력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하중이 되겠죠. 우리가 나사, 볼트를 볼 때 지금 골지름이라고 하면 골을 이렇게 이은 이 지름을 이야기합니다. 그쵸? 얘를 D1이라고 하고, 그리고 바깥지름, 호칭지름이라고 하는 바깥지름을 D2라고 하죠. 그래서 D1과 D2를 나타내는 공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골지름을 설계하냐 바깥지름을 설계하냐 묻는 문제에 따라서 적용하는 공식이 달라지는 것이죠. 보통 골지름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볼트 관련된 계산 문제는 문제를 보고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를 보고 이게 전단 응력만 받는 경우인가, 축하중만을 받는 경우인가, 이것을 판단해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축하중만을 받는 경우일 때 골지름 설계를 물어보는가 바깥지름 설계를 물어보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공식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대입을 해야 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이제 3000kg 포스의 수직 방향의 하중이 작용한다고 했어요. 나사잭을 설계할 때 나사잭 볼트의 바깥지름은 얼마인가? 지금 수직 방향으로만 작용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바깥지름을 물어봤죠. 수직 방향이 작용하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축하중만을 받을 경우죠. 그쵸? 축하중만을 받을 경우인데 거기에서 바깥지름을 물어봤어요. 그럼 D2가 얼마이냐를 물어본 거죠. 그럼 이 공식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D2는 바깥지름은 루트 허용 응력분의 2 곱하기 하중입니다. 그쵸? 얘를 대입을 해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하중의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고 이에 허용 응력의 단위도 킬로그램 포스니까 굳이 단위 환산을 해줄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허용 응력이 6이라는 걸 그냥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2 곱하기 하중은 3000이죠. 3000. 그렇죠? 얘를 계산해 보면 루트 이게 500으로 되고 얘를 곱하면 100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계산기로 루트 1000을 쳐보면 31.62 얼마 정도가 나옵니다. 최소 31.62는 돼야지 이 나사잭이라는 게 수직 방향 3000kg 포스의 수직 방향 하중을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최소 32는 되어야지 안 부러지고 버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 공식을 어떻게 적절히 사용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 판단 기준은 이 상황이 볼트가 사용되는 상황이 전단 하중만을 받냐 축하중을 받냐를 판단하시고, 전단 하중을 받을 때는 위에 있는 공식을 1번 공식을 사용하고 축하중만을 받을 때는 2번 3번 공식이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골지름을 물어볼 때는 2번 공식, 바깥지름을 물어볼 때는 3번 공식, 이렇게 적절히 사용하면 됩니다. 물론 여기는 해설처럼 써도 되는 것이죠. 근데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하면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풀이 과정도 더 용이하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키입니다. 키는 전단력을 좀 더 회전력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축에 홈을 파고 키를 끼워 놓고 보스라고 하는 몸체를 끼워 놓는 그 기계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서 키의 종류는 그 형상과 쓰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은 다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을 보겠습니다. 접선 키가 중요한데요. 서로 키가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키입니다. 축의 접선 방향으로 접하게 이게 키가 두 개씩 이렇게 있는 종류의 형태인데요. 강력한 힘이 작용되기 때문에 급격한 속도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이나 급격한 속도 변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요. 그래서 직각으로 장착한 것을 케네디 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새들 키가 중요하죠. 안장키. 축은 그대로 두고 보스만 파서 키홈을 그대로 때려 박아서 마찰에 의해서 회전력을 전달하는, 그러니까 축은 그대로 두고 보스만 파내는 것이죠. 그래서 키홈 안장키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키의 설계는 치수 설계가 중요한데요. 키의 너비를 구하는 공식이 중요합니다. 12분의 파이 d라고 해서 b는 키의 너비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스몰 d는 축의 지름을 이야기합니다. 축의 지름.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약 파이가 3 정도 되니까 얘를 근사치로 하면 4분의 d로 해서 대충 0.25d, 축의 4분의 1 정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이 수치보다는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공식을 알아두시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다음 키의 높이를 물어보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므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는 키의 높이고요. 시그마라고 하는 건 인장응력, 그리고 B는 키의 너비, 가로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타우는 전단응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게 키의 길이를 물어보는 이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스몰 l은 여기까지, l은 8b분의 파이 d 제곱 또는 bd 타우분의 2t 라고 해서 여기 d는 스몰 d는 축의 지름이 되겠죠. 그리고 스몰 b는 키의 너비, 그리고 여기 있는 대문자 t는 토크, 회전력, 그리고 여기 스몰 b는 아까 말씀드렸던 키의 너비, 그리고 스몰 d는 축의 지름, 그리고 여기는 전단응력, 이게 되는 것이죠. 근사치보다는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공식을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러니까 변수가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게 되면 평벨트 풀리의 지름이 600mm래요. 그리고 축의 지름이 50mm라고 했죠. 그럼 축의 지름이 50mm니까 얘를 스몰 d겠네요. 얘가 5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풀리를 폭 높이가 8mm, 7mm인 묻힘키로 되어 있대요. 폭이 b가 8이고요. h가 7이죠. 그쵸? 축에 고정하고 벨트 장력에 의해서 풀리 바깥쪽, 외주라고 하면 바깥지름이죠. 외주에 2kN의 힘이 작용한대요. 이렇게 2kN, 2000N의 힘이 작용을 한대요. 작용한다면 이때 키의 길이는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키의 길이는 무엇인가? 그러면 지금 보면 B하고 H를 주어주고 D 값도 줬죠. 그리고 지금 토크를 모르죠. 이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공식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해서 허용 전단 능력도 주었거든요. 그쵸? 허용 전단 능력 타우는 50이죠. 메가파스칼.
단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가파스칼은 우리가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 중요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예요. 근데 메가파스칼이란 얘기는 암기해 두시면 편합니다. 제곱밀리미터를 밑에 깐 것이죠. 그러니까 밀리미터 단위니까 힘은 뉴턴 단위고 길이는 밀리미터 단위니까 그냥 단위 환산을 안 해도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50을 그냥 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토크 값만 없는 것이죠. 토크라고 하면 토크는 힘 곱하기 8의 길이죠. 힘 곱하기 8의 길이. 8의 길이라고 하는 뜻은 지금 벨트 풀리에 힘이 걸려 있으니까 8의 길이, 여기 있는 이 길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벨트 풀리의 반지름을 이야기하겠죠. 300.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토크는 힘 곱하기 접선력 외주에 적용하는 힘 2000이 되겠죠. 2000. 그리고 2분의 d 8의 길이 지름의 반의 값 300이 되겠죠. 얘가 300이죠. 그래서 하면 600이 되는 것입니다. 600. 단위가 틀렸네요. 여기 키로가 없습니다. 그렇죠? 키로가 없는 것이죠. 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크가 600이래요. 그러면 이제 이 공식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키의 길이.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노란 박스에 있는 이 둘 중에 하나. 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2 곱하기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네요. 네, 키로가 있는 것이죠. 2000 곱하기 300이니까 60만이 되는 것이죠. 60만 뉴턴 곱하기 밀리미터인데 얘를 키로 단위로 바꾸면 1000이 깎이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600kN 곱하기 밀리미터. 그래서 600kN 곱하기 밀리미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2t라고 해요. 2 곱하기 600인데 kN이니까 뉴턴 단위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여기 오타가 나서 잘못됐습니다. 100이 아니고 1000이 들어가는 것이죠. 1000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타우는 허용 전달 능력 50. 그 다음에 폭은 8이죠. 그쵸? 그리고 D는 축의 지름이니까 50이죠. 계산해 보면 60mm가 나와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많이 나와서 어려워 보이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한글로 나와 있는 이 정보들 각각의 정보들을 폭이라고 하는 건 8, 높이라고 하는 건 7 해서 이 정보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변수들을 이렇게 내가 보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어떤 공식을 넣어야지 내가 정확하게 이 원하는 값을 끌어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식을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변수 한 개만 빼놓고 다른 정보들은 다 준단 말이에요. 대입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떤 조합으로 대입을 해서 결과값을 도출해낼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위를 잘 봐야겠죠. 세 가지 공식을 암기하고 글로 되어 있는 걸 변수로 정리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입을 해서 단위 환산까지 확인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연습하시면 계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음은 핀인데요. 두 개 이상의 부품을 결합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보통 나사가 풀리는 것을 방지할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키를 고정시키기 위해서도 사용하게 합니다. 보통 고정시키기 위한 쐐기 박는 역할로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분할핀이 가끔 나오게 되는데요. 한쪽 끝이 두 가닥으로 갈라지게 되는 이 끝을 이렇게 구부려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그런 핀입니다. 그래서 나사 및 너트의 풀림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핀이죠. 핀과 관련된 계산 문제는 너클 핀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긴 형태의 핀의 종류, 이 핀에 대한 계산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전단 하중을 받는 너클핀 또는 굽힘 모멘트를 받는 너클핀의 직경.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을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많이 나오는 건 전단 하중을 받는 너클핀의 직경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타우는 전단 응력이 되겠고요. 여기 있는 핀은 하중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너클 핀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로 끼워져 있는데, 이렇게 당기게 되면 인장으로 당기게 되는 것이죠. 당기는 게 인장이니까요. 근데 인장력이 작용하게 되면 너클핀은 희한하게도 이 부분, 파란색 부분은 전단 응력이 걸리는 것이죠. 인장력으로 당기지만 실제로 핀은 전단 응력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길 때는 전단 하중을 받는 너클핀의 직경, 이 값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클핀 이음에서 인장력, 너클핀이라는 게 되어 있고요. 인장력이 50kN이래요. 그리고 인장력이라고 하면 P죠. 이게 50kN이래요. 그리고 허용 전단 응력, 타우죠. 타우가 50MPa이래요. 이때 지름은 몇 밀리미터인가? 메가파스칼이라고 하면 같죠. 50 뉴턴 퍼 제곱밀리미터와 같다고 했습니다. 단위가 같으니까 상관없겠네요. 키로는 1000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50 곱하기 1000 뉴턴 이렇게 하면 단위 환산이 완전히 끝났죠. 그러면 이제 너클핀에서 전단 하중을 받는 너클핀 직경 공식은 여기 해설을 잠깐 빌려볼까요? D는 루트분의 파이 타우분의 2P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타우는 50이고요. 그래서 50을 썼고요. 2 곱하기 50 곱하기 1000이죠. 환산을 했으니까, 단위 환산을 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기에 넣고 계산하면 약 25.23 몇몇몇이 나올 텐데, 근사한 값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리벳 작업입니다. 리벳은 구멍에 맞춰서 리벳을 끼우고 스냅이라고 하는 받침을 놓고 때려가지고 리벳 머리를 만드는 작업이죠. 용접하고는 다른 체결 방법입니다. 그래서 리베팅이라고 하고요. 리베팅에서 중요한 건 코킹과 플러링입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빨간색 판과 파란색 판을 이 검은색 리벳으로 이렇게 체결을 해놨어요. 코킹이라고 하는 건 리베팅이 이렇게 끝난 다음에 여기 리벳과 판 사이에 밀착이 잘 안 되어 있으면 기밀이 물이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물이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리벳 머리 주위 부분을 망치로 가장자리를 치는 걸 코킹이라고 합니다. 코킹.
그래서 정으로 때려서 그 부분을 밀착시켜서 틈을 없애는 방법을 코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판 쪽에 여기도 밀착이 잘 안되면 기밀 작업이 잘 안되죠. 그쵸? 기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넓은 끌로 리벳과 판재 안쪽을 이렇게 쳐내는 것을 플러링이라고 합니다. 플러링. 그래서 코킹과 플러링의 차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에도 자주 출제가 되죠. 코킹과 플러링.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벳 이음 효율에 대한 공식이 중요한데요. 리벳 이음 효율 공식 에타는 P분의 P-D라고 해서 여기 있는 P는 리벳의 피치를 이야기합니다. 리벳의 피치, 리벳이 배열되어 있는 간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스몰 d는 리벳이 들어가는 구멍의 지름입니다. 구멍 지름. 그래서 P분의 P-D. 그래서 리벳 이음 효율 공식도 암기해 두시면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리벳 이음과 용접 이음을 서로 비교하는 게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용접 이음은 복잡한 형상도 가공이 가능하고요. 기밀과 수밀성이 우수한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정수가 감소해서 생산비를 조금 저렴하게 갈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 용접 가공 후에는 잔류응력이나 수축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는 용접 균열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결함에 대한 처리가 꼭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와 비교해서 리벳 이음은 잔류응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취약 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적고요. 구조물의 조립이 용접보다 용이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접 이음과 리벳 이음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용접 이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용접 이음과 비교한 리벳 이음의 장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